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일본에 이제 대기업 취업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취준생이 어느 대기업에 이제 입사원서를 냈는데 결국 이제 똑 떨어진 거죠. 거기 이제 비관해서 그 취준생은 결국 수면제를 먹고 이 세상과 이제 등지게 되었다고 이제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전산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합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이미 그 친구는 이미 이 세상과 이별을 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참 많은 좌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여러분들도 아마 좌절을 맛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공부 좀 했는데 한 만큼 안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인생은요.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좀 힘들더라도 그 역전의 드라마 꼭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 순간만큼은 좀 힘내주길 바랍니다. 네, 이런 표현하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한 면도 있어요. 그냥 노력해라라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성세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용기 이런 것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15강 경술국치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부터 쭉 공부해 왔는데 그 마지막이 경술국치. 여러분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날 조기를 개항하고 요즘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8월 29일. 8월 15일이 우리의 광복절이라면 8월 29일은 경술국치.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아프지만 어쨌건 우리의 역사이기에 왜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면서 또 역사를 또 만들어 왔는지 그 역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강화도 조약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문이 열렸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죠? 왜 불평등 조약이었다? 해안 측량권, 그다음이 취해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 문이 열렸고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통리기만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5군영을 2영으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빵 부딪히는 사건. 그게 뭔가요? 그렇죠.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란 해서 임오군란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진압을 해요. 이 청나라 진압을 하고 청나라의 어떤 그 진압의 반발, 청의 내정 간섭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위로부터의 개혁, 바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그래서 우리는 갑신정변을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던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서 또 청나라 진압을 했어. 그래서 텐진조약도 체결하고 한성도도 체결했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겠죠.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뭐였냐면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동학 농민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진압이 되었죠. 이번에는 일본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금치 전투,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이끼마에 의해서 바로
갑, 오, 을미, 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일본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거를 한 번에 쫙 반전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종이 반전의 정치를 보여준다. 그게 바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사건.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뭘 선포하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97년도의 모습이죠. 자, 이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고종. 어쩌고 간에 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하에서 자신이 개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구본신참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광무개혁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이 바로 러일 전쟁, 1904년에 있었던 이 러일 전쟁에 의해서 그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더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 대한제국을 배웠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러일 전쟁을 체결하면서 러일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요 우리한테 압박을 가합니다. 압박을 가하면서 맺은 조약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조약은 뭐였냐면요, 한일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한일 의정서. 네, 이 한일 의정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한일 의정서의 핵심은 바로 군용지. 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의 토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한일 의정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토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한일 의정서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일본 측으로 좀 기운다 싶으니까 또 체결한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았어. 이제 일본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정 간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파견했냐면 고문들을 파견해요. 고문. 자, 여러분들 여기서 고문이 뭐예요?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해합니다. 네, 뭐 이런 고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 이때부터 일본이 우리를 막 고문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고문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좀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 좀 많이 알고 뭔가 자문을 해주는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걸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문들을 파견해. 뭐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는 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먹으려는 그런 의미의 고문이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그 고문이 누구였냐면 바로 메가타. 예, 이 메가타라는 인물이 파견이 됩니다. 이 메가타는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말고 또 한 명 있어요. 바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티븐스는 나중에 빵! 네, 장인은 전명훈의 총에 의해서 결국은 사살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고문을 파견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 두 가지 조약.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네, 일본이 승리했고,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이 한반도를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체결했던 조약이 뭐예요? 그게 바로 1차, 2차, 바로 2차 한일 협약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2차 한일 협약을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을사년에 억압하듯이 맺었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을사조약이라는 표현 대신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사조약은 여러분들 조약이라는 표현은 국가와 국가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을사늑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종 자체가 여기에 사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을사오적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 을사늑약의 그 주범들, 을사오적이 누군가요? 5명. 을사오적. 이완용, 그다음에 이지용,
그다음에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5명이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 5명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고요. 한 번씩 너희들 하고 싶은 욕을 한번 마음껏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완용 던지면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해요.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아 시원해요 선생님. 모처럼 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육두문자를 팍팍팍 날리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 해볼까 우리도? 자, 이완용, 무서워.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당신들 사납네. 아이고 살벌하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을사오적에 대해서 그 육두문자를 날렸던 바로 그 지금의 그 순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리더가 되었을 때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100년 전 사람들을 우리는 매 시간마다 이렇게 역사에서 깨어내가지고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의 단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정책을 취했을 때 그 정책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100년 뒤 여러분들의 후손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완용, 이지용 이들을 욕했듯이 여러분들의 이름도 욕되게 불릴 수 있다는 사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낳은 천재 중에 몇 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공부를 진짜 잘한 사람이에요. 글씨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인데 글쎄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결국 이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그리고 지금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라쯤 팔아먹는 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제2의 이완용의 길을 걷지는 말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을사늑약을 그런 을사오적에 의해서 치러졌는데 사실 그 을사오적을 그 진두지휘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이제 안중근의 총에 의해서 결국 이제 죽게 될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이 을사늑약의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사늑약은 여러분들 이 을사늑약은 어떤 통치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고문. 아까 이제 고문이었죠. 1차 한일예백은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통치하고 감독하는 바로 고문은 그래도 이제 자문을 구해주는 어떤 그런 입장이잖아. 근데 이건 직접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되는 위치. 바로 통감. 네, 이 통감 정치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통감이 누구다? 그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겁니다. 통감.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에서 우리는요,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죠. 어찌 본다면 사실 1905년 이 을사늑약이야말로 우리의 주권을 거의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들. 아니 을사늑약 외교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을사늑약이 없어가지고 을사늑약 때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간도협약 때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될 겁니다.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쨌건 이 을사늑약에 고종은 여러분들 사인하지 않았어요. 고종은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서 헤이그,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금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파견했는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죠. 아니 일본이 그걸 가만 냅두겠어요, 그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이중 같은 경우에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 화병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그 곳에서 결국 돌아오지도 못하시고 결국 순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헤이그의 지금 특사를 파견했다. 허허, 이건 모르는 거냐면 고종이 외교적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는 외교권이 없다. 너희는 외교권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헤이그 특사를 통해서 외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을 황제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한일 신협약에서는 아까 여러분들 정치 형태 잘 보세요. 1차 한일 협약 때는 고문 통치, 그리고 2차 한일 협약 때는 통감 통치, 통감 정치, 그리고 한일 신협약에서는 여러분들 차관 정치가 시작됩니다. 자, 또 여러분 질문 많아요. 선생님, 차관은 무엇인가요? 차관은 빚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차관은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장차관 그 자리에 일본인이 들어온다? 이 차관을 지금 일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차관 정치. 통감보다 더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계시죠? 그죠? 그렇다고 통감이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차관 정치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결정적인 거 바로 군대가 해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 가져가죠. 정미 7조약을 통해서 군대 해산시키죠. 하나씩 제거하면서 결국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을 겪게 되는 것. 우리가 지금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했거든요. 정말 비록 불평등 조약이긴 했지만 그냥 조금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행위 하는 것 요 정도로 조금 문을 열었을 뿐인데 어쨌건 그 결과는 식민지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 때문에 식민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비약입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해가지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과정을 한 번쯤은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강화도 조약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건 아니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는지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나중에 또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성의 학문이에요. 반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었지 한번. 제가 그중에 하나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배층의 지나친 외세 의존적 모습. 외세 활용이 아니라 외세 의존적 모습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나 정도의 힌트는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결연히 맞서 싸운 그런 저항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저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픈 역사지만 비겁하고 비굴한 역사로만 자리 잡지는 않는 것이죠. 그 저항의 역사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저항의 흐름을요,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덩어리는 싸우자! 지금 나의 피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의병투쟁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력을 먼저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개봉운동이 있겠고, 그 다음이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경제적 구국운동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병, 애국개봉운동, 그리고 경제적 구국운동, 요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의병투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의병투쟁. 이 의병투쟁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위정척사파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위정척사파 흥선대원군 때 이제 통상수교 거부였으니까 통상반대운동 전개했고,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는
그렇죠. 바로 개항 반대 운동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형 같은 경우였죠. 도끼 갖고 와가지고 내 목을 먼저 자르고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개항 반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 반대가 있었죠. 개화 정책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개화 반대를 추진했는데 그 개화 반대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개화 운동의 그 대표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그렇죠. 바로 의병, 그러니까 개화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영남 만인소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의병 투쟁 흐름을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들. 의병 투쟁에서 핵심은 바로 먼저 영남 만인소. 이건 이제 개화 반대 운동. 영남 만인소 사건.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설명하고 제가 의병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남 만인소 사건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영남 만인소 사건. 자, 이 영남 만인소 사건 여러분들 수신사. 제2차 수신사 누구죠, 여러분들? 김홍집.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왔던 이 책자가 문제가 돼요. 어떤 책자? 바로 황춘션의 조선책략.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황춘션의 조선책략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바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 조선책략의 결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방 형식으로 파견된 사절단을 우리는 보빙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순서 잘 봐주세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먼저고요.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보빙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빙사를 먼저 파견하고 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보빙사가 파견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때 파견됐던 보빙사 거기서 기차도 타보고요. 엘리베이터도 타보죠.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윙 올라가는 느낌.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느낌은 뭐냐? 기차 타봤는데요. 정말 그 속도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기억나요?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그 느낌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갑자기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그 속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데 막 내 몸이 막 그 비행기 시트에 막 들러붙는 거야. 막 내가 막 뒤로 튕겨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마도 보빙사로 갔던 그 보빙 사절단이 기차를 탔을 때 아마 그런 느낌, 이렇게 빠른 속도감을 처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하고 나서 보빙사가 파견된다는 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핵심적 내용은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화도 조약 때 여러분들 부속 조약에 의해 가지고 관세 조항은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무관세였어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의 유출. 이런 조약을 맺었었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쭉 오다가 바로 1882년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관세가 들어가요. 이제 이후부터 이제 관세 설정도 또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어쨌건 관세 들어갔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최혜국 대우 규정이 있어요. 자, 요게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최혜국 대우 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뭐냐면 자, 미국과 지금 조약 체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조약을 체결했는데 미국한테 주지 않았던 삼림체벌권, 벌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거야. 근데 그 전에 조미수호 미국하고 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산림체벌권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권리를 미국에도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최혜국 대우가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 이 고종이 들어가면서 고종이 러시아한테 뭔가를 줄 거 아니에요. 줄 때마다 다른 나라들, 최혜국 대우 규정을 맡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관 파천대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거중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중조정. 이 거중조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중, 중간에 쭉 들어와가지고 그걸 조정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지. 근데 여러분들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 파트너의 힘이 있어야 균형이 맞춰줘야 그게 외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그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거는 외교적인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아, 누가 해주겠어. 자꾸 이게 안 되는데.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을사늑약 체결하는 어떤 그 시점, 러일전쟁 을사늑약 체결하는 그 시점에 애타게 고종정부가 이 1882년 체결된 조미소 통상조약의 그 거중조정 그 조항 하나 갖고 미국에게 정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미국은 그때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통해서 일본에게 우리를 넘길 것을 거의 약속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외교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근데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서는 이 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정해요. 우리는 혈맹이야, 우리는 친구야. 외교에서는 여러분들 그건 하나의 미사여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데서 이제 보여질 겁니다. 어쨌건 이런 관세가 있고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고 거중조정이 있는 조미소 통상조약을 이때 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영남 만인소 격렬하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었던 사건. 이게 이제 위정척사파의 흐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반발했는데 들어주질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실력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근대사에서 첫 번째 의병은 어떤 의병이냐면 바로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을미의병 있잖아요. 이 을미년에 일어났던 을미년에 일어났던 을미사변 있죠, 여러분들? 그 시점 을미사변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은요. 핵심은 뭐냐면 일단 양반 유생이 중심이 돼요. 그렇죠. 의병이니까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을미의병을 일으켰을 때 이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잖아요. 아관파천하면서 게임 셋. 고종이 선언을 해요. 게임 셋. 끝났다. 내가 다 정리했어. 이제 가. 컴백 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생들이 이제 왕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제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양반들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종의 해산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을미의병 때 특히 여러분들 그 배경이 되었던 거는 을미개혁 때 있었던 단발령 그리고 을미사변 이 두 가지 원인인데 특히 단발령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유생들을 화나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을미의병이에요. 그 다음 의병은요. 뭐 우리의 거의 주권이 빼앗기다시피 했던 시점이 있잖아요. 바로 이 외교권 박탈. 이 외교권 박탈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의병. 바로 이게 을사늑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이 을사의병 때는요.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돌석. 여러분들 이름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 딱 신돌석 했을 때 느낌이 양반 이름이야? 아니지. 뭔가 약간 컨트리틱해. 그죠? 맞습니다. 이 을사의병부터는 여러분들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고 있다. 신돌석과 같은 이런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일단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였던 을미의병 때 양반들이 보였던 그 한계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내가 직접 한번 해볼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 때 을미의병 때 양반들을 따라갔던 농민들 어땠을까요?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왜 일어난 건데?
해산하는 거야? 아마 그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을사의병 때는 이런 평민의병제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정미 7조약, 즉 한일 신협약을 체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병을 전개할 수밖에 없겠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는 바로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정미의병. 자, 이 정미의병은 굉장히 의병 중에서도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니 을미의병하고 을사의병보다 뭐 정미의병이 더 중요하겠어요? 전 시험 얘기할 때마다 그럴 때가 가장 가슴이 찍는 것 같아요. 네. 시험 빈도수에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의미지 다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미의병 봅시다. 정미의병. 자,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의병 전쟁화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의병 전쟁화. 그래서 전국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정미의병 때 이렇게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을까를 여러분들 딱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연결해 봅시다.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군대가 바로 이 의병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군대가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 전쟁화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의병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905년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는 거의 넘어가다시피 했다는 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년 동안 일본이 쩔쩔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냥 을사늑약 외국 가져왔으면 그냥 바로 따따따따 가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고 5년이나 일본이 쩔쩔맸을까? 그건 바로 이렇게 지난한 의병 투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저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모습들은요. 경술국치. 이 경술국치가 되면서 이 경술국치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후 이 의병 투쟁은 여러분들 바로 항일 무장투쟁 이런 모습들은 항일 무장투쟁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저항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의병투쟁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싸우자라는 의병투쟁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싸우자라는 의병투쟁이 있고 그 다음이 지금은 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 실력을 먼저 키우자라고 주장하는 운동이 또 있습니다. 자, 그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애국계몽 운동이라 그래요.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기다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 바로 계몽에다가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이 애국계몽 운동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회 진화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강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강자가 살아남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도 적용한 거예요. 진화론은 사회도 적용한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도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국계몽. 강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열심히 교육.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계몽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 너무 중요하다. 식, 산, 흥, 업. 네, 이건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교육, 언론, 식산, 흥업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언론 쪽에서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한매일신보라든지 교육 쪽에서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이 나올 거고요. 식산흥업에서는 이제 자기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애국계몽 운동이 전개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사회 진화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사회 진화론.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만약에 그러면 이 사회 진화론이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강자가 아닌 약자로 판명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는 도태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애국개몽운동, 즉 사회 진화론자 중 일부는 결국 그래서 이후에 친일파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진화론, 약육강식, 적자생존. 경쟁도 중요하죠. 경쟁이 없이는 또 사회 발전이라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또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워낙 지금 일본과 비교해서 뒤처져 있으니까 빨리 따라잡으려면 이런 교육, 언론, 식상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그 흐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애국개몽 운동은요, 쭉 가면요, 첫 번째 만나는 것. 사실 이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게 독립협회 있잖아요. 독립협회과 또 연결도 돼요. 이 애국개몽 운동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단체가 어디였냐면 바로 보안회라는 겁니다. 보안회는 뭐냐면요, 보안유의. 아무에게도 기밀이 새지 않도록 보안유의. 뭐 이런 보안이 아니라요. 이 보안은 보국안민. 이거 사실 동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단체가 주관한다는 건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그 보안회. 보안회가 뭐랬냐면 바로 황무지 개간을 반대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이 황무지 개간을 하기 위해서 황무지 땅을 달라고 하거든요. 일본의 그 황무지 개간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이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격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성공해요. 황무지 개간 반대 성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보안회가 있고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흐름을 또 봅시다.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 출발. 파란색으로 가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쭉 가서 두 번째 애국개몽 운동 단체로 대표적인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로는 대한자강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자강회. 자, 대한자강회. 굉장히 중요한 단체예요. 요 사이에 사실은 헌정연구회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뺐어요. 헌정연구회까지는 여러분들 좀 알긴 좀 그렇고, 대한자강회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자강회는요, 말 그대로 스스로 스스로 강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자강회가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던 건 뭐냐면 바로 고종이 이제 지금 헤이그 특사 보내가지고 강제로 퇴위당하잖아요.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합니다. 네,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해산돼요. 그것 때문에 보안법이 적용되면서 결국 대한자강회는 해산되고 있더라. 이 대한자강회 애국개몽 운동단체지만 바로 이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했던 그런 정치적 색깔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가장 유명한 애국개몽 운동단체 하면 역시 이 단체지라고 하는 단체가 나옵니다. 그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이 되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백성, 뭔가 매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라면 할 때 그 매우 신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야.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신민회예요. 이 신민회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신민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그 다음이 언론, 식산흥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애국개몽 운동단체 맞아요. 맞는데 일단 이 신민회는요,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비밀 결사단체고요. 비밀이고요. 결사단체고요. 그 다음이 정치적으로 뭘 주장했냐면 공화정을 주장하네. 공화정. 자, 공화정이 뭐예요, 여러분? 공화정.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정치 체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정치는 크게 두 가지. 공화정과 군주제가 있어요. 공화정과 군주제가 있는데 군주제는 임금이 있는 거고, 공화정은 임금이 없는 거죠. 공화정은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정치 권력을 위임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뽑는 것이죠. 그런 공화정 형태라 그래요. 군주제는요, 다시 두 파트로 나뉩니다. 입헌 군주정과 절대 군주정. 절대 군주정은 뭐 왕이 모든 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헌 군주정은
왕 역시 법에 종속되는 거예요. 갑신정변도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 가볼미격도 뭐 나름 좀 어떤 그런 입헌군주제적 모습을 띠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이 독립협회도 역시 입헌군주정을 지향했죠. 그리고 대한자강회까지 여러분들 다 입헌군주, 이 애국개몽 운동단체 전반적으로 지금 입헌군주정을 주장했어요. 입헌군주정. 그런데 신민회는 여러분들 공화정이에요. 신민회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입헌군주정을 주장했던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새롭게, 더 새로운 백성이 되죠. 공화국민이 되자는 거예요. 공화국민.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알겠죠? 고종이 지금 퇴위되겠잖아. 퇴위당했으니까 이제 뭐 순종, 저 일본에 의해서 올라오면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있어요. 바로 독립운동 기지. 독립운동 기지를 만주 지역 이런 곳에다가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있어봐. 신민회 여러분들 애국 계몽운동 그 싸운 거 아닌데. 근데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후에 무장투쟁을 준비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대표적인 애국개몽 운동단체다. 이 신민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언론에서 뭐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연결되고요. 신민회하면 여러분 안창호잖아요.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대한매일신보도 양기탁 연결되고요. 언론 쪽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다 신민회 쪽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 언론 하는 거예요. 하는데 플러스 독립운동 기지 무력 준비하자 이런 것도 모이고 있고 공화정 요거 신민회 그래서 정말 신민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흐름 지금 의병투쟁의 흐름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의 흐름 하나 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가 남았죠 여러분들? 하나 남았잖아.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의병 하나, 애국개몽운동 하나, 경제적 구국운동 하나. 자 그럼 이제 경제 구국운동 한번 세 덩어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체결되었고요. 쭉 흘러오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이모군란 때 체결됐던 조약이 굉장히 컸어요. 이모군란 때 체결되었던 조약 뭐였죠 여러분들? 청나라와 맺었던 조약. 청나라가 우리 이제 살려줬으니까 뭐 하나 줬잖아요. 엄청난 걸 줬지. 그게 바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길다. 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왜 이렇게 눈빛들이 뉴해? 왜 이렇게 새로워? 했잖아.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의 의미. 바로 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상인들이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내지무역. 강화도 조약에서는 여러분들 그 계양장에서만 간행의정이라고 해서 그 심리 그 안에서만 무역행위를 했는데 이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내지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모군란 전에 있었던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서는 여러분들 관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보면 이 시점부터 드디어 관세가 들어와요. 관세가 시작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경제 파트에서는 아주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무관세였어요. 이전까지는. 강화도 조약과 바로 이 조미소 통상조약 전까 요 사이는 여러분들 요 사이는 무관세. 관세 없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 왜냐면 이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관세를 냈다 안 냈다는 거. 자, 그런데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도 관세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해서 바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내지무역. 이제 내지무역을 또 시작한다는 거. 내지무역을 시작한다는 거. 그죠?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전까지 간행의정이라고 했었는데, 이전까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내지무역이 또 허용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지무역이 허용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조약들을 많이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러분 강화도 조약의 그 내용이 무관세, 그죠? 무관세인데 관세 풀렸고요. 근데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 있어요.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 있는데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하고 이제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걸 체결해. 그런 건 몰라도 돼. 어쨌건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는데 그때 일본이 뭘 요구하냐면 야, 우리도 최애국 대우 줘. 미국이 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줘야지 어떻게 해요. 딱 주면서 그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그 앞에 강화도 조약 때 체결되었던 내용도 좀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애국 대우를 주면서 뭐라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관세. 일본한테 관세 설정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이 무제한 곡물의 유출. 너무 힘들어 이거. 네, 그래서 무제한 곡물의 유출 방지할 수 있는 방공령이 이때 들어가요. 방공령. 이때 방공령이 들어갑니다. 방공령이 들어가요. 네. 이 방공령을 시행한 게 언제냐면 방공령을 시행한 게 자, 이제 보세요. 경제적 구국운동의 첫 번째 방공령을 시행한 게 언제냐면 바로 제일 컸던 게 89년도 하고 90년도. 1889년과 1890년도에 있었던 이 방공령. 그러니까 이 방공령 그 조항을 체결했는데요. 그 조항을 시행한 거야. 이 방공령을. 이 지방관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 우리 지역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쌀값이 너무 올라서 국민들이 좀 너무 힘들어. 백성들 너무 힘들어. 지방관 내가 막겠다. 이거 곡물 유출 막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방공령이에요. 근데 방공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방공령을 시행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돼요. 통보했어. 그렇게 했어. 근데 일본이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못 받았어. 너희들 잘못이야. 약속 위반이야. 배상금 내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방공령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관파천 때 이제 문제 이제 발생합니다. 이 아관파천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정말 절정에 이른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 막아내야 되겠죠? 또 있어요. 지금 내지 무역이 지금 허용됐죠. 그죠? 내지 무역이 허용되니까 이 내지 무역이 허용이 되면서 외국 상인들이 마구마구 들어와. 그러면 국내 상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상권 수호 운동.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해요. 자, 이 상권 수호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예요.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여러분들 시전상인들,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시전상인들이 여러분 어디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냐면 종로예요, 종로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인데 헐, 이건 뭐야? 청나라 상인 들어와, 일본 상인 들어와. 직접 들어와서 물건 파. 옛날까지는 여러분들 부산, 원산, 인천 여기에서만 물건을 팔기로 했었는데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그 이후의 조약들에 의해서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중앙총사를 만들어서 상권수호원을 전개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그런 모습 보이겠죠. 여러분들 독립협회를 해산했던 단체가 어디예요? 독립협회를 해산한 단체는 바로 황국협회예요. 황국협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누구죠? 그건 보부상이에요. 그 보부상은 어용단체야. 그러니까 정부를 굉장히 옹호해주는 어떤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해산하려고 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 시전상인들의 황국중앙총사회는 어용단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자기들한테 지금 괜히 손해니까. 정부가 지금 체결했던 어떤 그 조약에 의해서 외국 상인들이 물밑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엄청나게 손해 보니까 당연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황국중앙총사회 상권 수호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다 맞물려 들어가죠? 그 다음 아관파천 때 여러분들 뭐라고 제가 이권 침탈 절정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권
수호 운동도 전개합니다. 이권 수호 운동. 우리 이거 배웠어. 이권 수호 운동 단체했던 단체 어디야? 독립협회. 그죠? 독립협회. 자, 대표적인 거 이권 수호 운동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민공동회에서 이야기되었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반대, 성공 실패, 성공. 네,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구국 운동의 흐름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쭉 가서 경제적 구국 운동의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 일제의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선생님 이거 아까 썼는데요? 여기 썼어요. 맞아요. 애국개몽 운동. 사실 애국개몽 운동이 여러분들 식사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 구국 운동하고 분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연결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썼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란 글씨로 쓰는 게 아니라 노란 글씨로 써야 돼. 노란 글씨.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 애국개몽 운동 쓰다 보니까 썼네. 여기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애국개몽 운동은 보안회 황무지개 파란 걸 썼죠? 여기는 노란색으로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 반대.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정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운동이 있어요. 운동이라기보다는 여기 굉장히 어떤 그 큰 자극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이 메가타. 1차 한일 예벽 때 그 재정고문을 했던 메가타, 외교고문은 스티븐스, 재정고문은 메가타. 이 메가타가 전개했던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화폐 정리 사업이 있어요. 자,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그 백동화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 이거를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등가 교환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렵지? 등가 교환. 뭐냐면 아니 100원을 갖고 왔어. 백동화 100원을 갖고 왔어. 그러면 제1은행권 일본 돈 100원으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래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야. 딱 가져온 백동화 보고 이거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위조 같은데? 가져가. 또는 이건 50%밖에 못.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금을 만약에 백동화를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어. 그런데 딱 일본 돈 받으니까 5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난 얼마 손해요? 500만 손해잖아요. 결국 이 제1은행권으로 바꿔준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상인들하고 은행. 이 상인 자본과 은행 자본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냥 두 눈 뜨고 망하는 거지 뭐.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상인들이 또는 은행 자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메가타 화폐 정리에서 여러분들 근본위도 시행이 된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근본위? 근본위? 어디 들었죠 여러분들? 어디 들었어요? 바로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 여러분들 도량형의 통일, 조세의 급납화, 근본위제의 시행.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네. 은본위제의 시행. 은이야. 갑오개혁에서는 여기서는 근본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제1은행권이잖아요. 일본에서 저걸 하려면 일본 돈을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차관을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차관도 많이 들여와요.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 이후에 굉장히 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층 민중들이 1907년 이게 지금 1907년 라인이잖아요. 지금 1907년 라인에 나라 거의 망하는 어떤 시점이 되니까 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겠다. 뭔가 좀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 차관을 갚자는 운동을 전개해요. 그 차관을 갚자는 운동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어떤 채무를 갚자 우리가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국제보상운동이 처음으로 출발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대구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대구예요. 일제강점기 때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 있어요. 그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했지만 이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시기 잘 봐주세요. 이건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구한 말에 시행되었던 대구.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대구 국제보상운동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국제보상운동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서상돈. 네,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또 주도했다라고 하는 거. 언론의 그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개의 흐름 봤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의병투쟁, 애국개몽운동, 경제적 구구운동. 비록 식민지로 넘어오는 가고 있었지만 이게 여러분들 국제보상운동 보면 뭐가 떠올라요? IMF 때 금모기 운동 떠오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는 비노블리스의 역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리더들이 역사의 어떤 책무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노블리스보다는 비노블리스, 즉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기층 민중들에 의해서 어떻게든 역사를 한번 그 아픈 역사를 한번 막아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참 절절하게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DNA,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그들의 스토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처럼 나올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배웠으니까. 그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은요. 이런 그 경제 구국운동의 모습은요. 일제강점기로 가면요. 쭉 일제강점기로 가면 제가 얘기했죠. 바로 그 물산장려 운동이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물산장려 운동 이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애국개몽 운동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애국개몽 운동에서도 이게 쭉 이어지면요. 애국개몽 운동에서는 바로 실력 양성 운동. 일제 강점기로 가면요. 실력 양성 운동. 네. 뭐 하나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 경수국치 이후 일제 강점기 이후에 지금 싸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 공부했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언론하고요.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론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은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봤지만 애국개몽 운동은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어떤 언론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이거 저 골든벨에서 많이 나온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요. 바로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야, 네. 한성순보예요. 한성순보 최초예요. 이게 최초고요. 관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 정부에서 행해진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공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성순보가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성순보는 여러분들 이 개화파 있잖아요. 이 갑진정변을 일으켰던 이 개화파들의 어떤 그 입지를 또 강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갑진정변 실패가 되니까 한성순보도 결국 문을 닫게 되지요. 갑진정변, 급진개화파와 연결되어 있는 신문 한성순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신문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뭐냐면 바로 그렇죠. 아관파천 때 돌아오세요. 이거는 아니지요. 라고 외쳤던 단체 있잖아요. 바로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가 여러분들
결성되기 전에 이들은 신문을 만들었으니 그 신문이 무엇이다? 그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독립신문은 여러분들 최초의 민간 여기도 최초라는 수식어 붙죠? 예, 최초의 민간 신문. 예, 민간 단체에서 신문을 또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이고요. 또 영자로도 신문을 내요. 영자로도 외국인들한테 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또 신문들이 등장합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등장했던 신문이 뭐가 있냐면 바로 제국이잖아. 제국. 그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란 말, 황제의 나라.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 먼저 제국신문이 있어요. 제국신문. 이 제국신문은 주로 서민들, 독자층이 서민들이에요. 그럼 서민들이 신문을 읽으려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건 뭘로 쓰여 있을까? 한글 한자. 한자 잘 읽나 봐. 한자라고 말하기에 한글이겠죠, 한글. 그죠? 제국신문은 그래서 순한글 신문이에요. 반면에 와 정반대의 성격이 바로 황성신문이라고 있어요.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가 황자 그리고 제자. 대한제국 시기에 나온 신문이겠구나라는 게 느끼잖아요. 저 앞에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황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죠? 이때 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인데 이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하죠. 바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되고 여기 을사늑약 있잖아요. 을사늑약 체결될 때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사설을 이 황성신문에 장지연이 싣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의 뜻은 뭐냐면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정말 저는 사설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진 적이 있나요? 무슨 그 건조한 사설을 읽으면서 무슨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죠? 근데 정말 이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그 비분간계한 한 선비의 그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 바로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국. 그렇지만 역시 뭐니 해도 이 언론사에 정말 한 획을 그었던 정말 일제의 준엄한 비판을 했던 언론다운 모습을 보였던 언론 여러분들 선비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언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 왜 언론인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냥 뭐 혹시 진짜 잘 먹고 잘 살려고 언론이 되겠다. 그럼요.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은 그런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언론이 뭐냐면 바로 이 러일 전쟁, 요 시점 속에서 나왔던 신문이에요. 바로 대한매일 신보.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양기탁. 그리고 뭐니 해도 역시 베델. 외국인 베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의병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어떤 그런 기사를 많이 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대한매일신보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경술구축하면서 다 이제 문 닫게 만들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교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애국개봉 운동의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자, 먼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상식인데 모를 수 있지 뭐.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요, 바로 1883년에 세워진 학교가 있어요. 자, 이모군란
위치를 보고 네, 요쯤 오면 되겠네요. 네, 바로 원산학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좀 색깔이 좀 있는 걸로 칠해야 되겠다. 네, 원산학사라고 있어요. 원산학사. 네, 최초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학교. 최초. 여러분들 근데 왜 원산일까? 하필이면 왜 원산에서 이 원산학사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지. 여러분 개항장,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장이 열리는데요. 첫 번째가 부산, 그 다음이 원산, 그 다음이 인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항장을 통해서 외국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 유지들이 이 근대문물을 빨리 우리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아이들을 좀 우리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산학사 이렇게 최초 원산학사를 지금 원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근데 여러분들 사립이에요. 원산학사는 사립이에요. 사립. 그 지역 유지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면 국가가 주도했던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1886년 이 뒤쪽으로 좀 와야 돼요. 네, 보는 바로 유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유경공원. 유경공원이라고 있어요. 이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최초의 국가, 최초의 국립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유경공원에서 여러분들 미국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영어 가르쳐요. 영어도 가르치는데 그 교사 중에 한 명 이제 헐버트라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유경공원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 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너무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해야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이게 자제들, 영의정이나 뭐 이런 어떤 높은 그 관료들의 자제들이 와서 공부를 할 텐데 시험을 본 거야. 근데 점수를 딱 공개했는데 점수가 100점 만점에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20점, 30점 이렇게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상들 아들들이니까 민망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좀 민망하지 않도록 좀 하시게라고 했는데 미국인 헐버트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What? 20점? What?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들에게 아니 20점 맞으면 20점 주는 건데 여기 뭐 재상집 아들이라고 점수 더 주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출석률이 안 좋아. 안 가. 망신만 나가지 여기를 왜 가? 시험 보러 여기. 시험만 보면 망신인데 안 가. 그래가지고 고종이 하도 이게 학교에 돈 많이 세운 건데 안 와 애들이. 그래가지고 고종이 야 너 여기 유경공원 출신이어야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또 저항이 또 쉽지가 않았죠.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유경공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교로 본다면 역시 여러분 제2차 가보교육 때 체결했던 반포했던 것이 있죠. 사회적인 면에서의 개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육입국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입국조서. 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육입국조서. 자, 이 교육입국조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2차 가보개혁 때 나왔던 건데요. 이 교육입국조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육입국조서는 바로 근대적 학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대적 학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의 어떤 출발점, 이게 바로 교육입국조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를 계기로 해가지고 나온 학교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게 바로 소학교, 그 다음이 사범학교, 그 다음이 외국어학교,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더라. 여기 바로 교육입국조서. 항상 여러분들 교육입국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학교가 무엇인지 보셔야 되고 그 이후의 학교가 무엇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교육입국조서를 기준으로 2차 가보개혁. 아시죠 여러분들? 유경공원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경공원 이때 문 닫아요. 이때 문 닫습니다. 가보개혁하면서 문 닫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적 학교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 가요.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여러분들 그 신민회 회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학교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학교들이 있어요. 민족 지도자들이 세웠던 학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 그 다음이 대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대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이 학교와 관련이 있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이게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신민회 회원들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신민의 어떤 그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 이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술 같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또는 어떤 뭐 문학적인 측면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술 볼게요. 기술. 자, 기술에서는 일단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어떤 이 시점 속에서 개화파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굉장히 많은 사절단들이 나가요. 그 결과 세워지는 근대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방문국이라는 게 있죠. 방문국. 자, 방문국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박아 넣는 거야. 뭐를? 글자를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국에서는 여러분들 뭔가 인쇄와 관련된 일을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방문국에서 찍어낸 신문이 있다니까. 그 신문이 뭐예요? 우리가 최초의 신문 뭐죠? 우리가 최초의 신문. 야, 5분 전에 했다. 야, 5분 전에. 까먹은 거야 벌써. 우리가 최초의 신문. 골든벨. 한성순보. 힘들어. 바로 한성순보를 찍어낸 것이 바로 이 방문국이 되겠습니다. 방문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기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기창. 자, 기기창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무기. 무기 만드는 창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무기 만드는 창고와 관련된 사절이 있었죠. 바로 영선사. 그죠? 영선사에 의해서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영선사가 돌아오고 나서 이 무기 만드는 창고 기기창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환국이 있어요. 전환국은 말 그대로 화폐, 환전. 그 화폐를 만들어내는 곳. 이 전환국은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서 나중에 문 닫게 됩니다. 전환국.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시점에 1880년대에 이때 특히 이제 갑신정변 이런 게 있을 때 국내에서 막 급한 일이 생기면 청나라는 일본에 뭔가 신호를 보내니까 신호를 편지를 쓸 수는 없고 너무 늦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때 모스보 또또또똑또또똑또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런 전보를 보내기 위해서 전신을 설치해요. 갑신정변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 한 85년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신. 그 다음이 이때 드디어 80년대 후반에 경복궁에서 빛이요 라고 하는 전등이 점화가 됩니다. 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요. 제가 이 동학농민 90년대 시점을 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잘라보면 덩어리로 문 아파트를 좀 이렇게 좀 잘라보면요. 이렇게 요 시기를 우리는 개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덩어리 한 세 덩어리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90년대로 넘어가기 전, 1876년부터 1894년 이제 그 가볼미 개혁 그 전, 요 전까지 한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개화기라고 하는데, 개화기 때 보여지는 모습들 80년대까지 이렇게 전신 뻑뻑뻑뻑뻑 또 치고 전등도 점화됐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 전까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한제국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요. 자, 다음에 이건 쭉 와서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대한제국 시기에 바로 대한제국 어딨니? 여기 있지.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독립협회 있잖아요. 이 독립협회를 탄압한 이후에 광무개혁, 구본 신참에 입각한 광무개혁, 뭐 대한국 국제도 만들고 뭐 상업 진흥하는 그런 광무개혁이 있다 그랬는데요. 특히 1899년이죠. 1899년도에 어떤 대한제국의 어떤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전차가 개통됩니다. 이때 전차. 자, 이때 전차 개통돼요. 여러분들 전차 개통됩니다. 전차. 아하, 다 1899년도예요. 그다음이 경인선도 개통돼요. 경인선. 1899년도예요. 네, 1899년도에 경인선도 개통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경인선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철도. 그 다음에 철도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 좀 더 가서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 기점을 해서 러일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철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부선과 이건 1905년입니다. 그리고 경의선 이거는 1906년입니다. 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포인트는 뭐냐면 경인선은 러일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경인선은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경부선, 경의선은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아셨죠?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파트를 봐야 되는데 문화 파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그 제일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만 한번 좀 짜가지고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사실 원래 저는요. 그래도 한번 왜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히 러일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잘라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한번 제가 이 대한제국 기점을 해가지고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본다면 러일 전쟁 이후에 또 나오는 어떤 모습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단군 대종교를 믿는 단군 대종교를 믿는 이 당시 그 종교 중에서 여러분들 대종교가 있어요. 단군을 믿는 종교거든요. 이게 이제 요 구한말. 러일 전쟁 이후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구한말로 보시면 돼요. 구한말. 이 구한말 때 이 종교가 만들어져요.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특히 대종교를 좀 기억해 두세요. 단군 대종교를 믿는 소년이 자, 제가 이 왜 소년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구한말에 여러분들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를 발표해요. 다 이때 몰려 있어요. 소년이. 그래서 소년을 쓴 거예요. 소년이 원각사에서 자, 원각사는 뭐냐면 그 연극 공연장이에요. 이것도 이제 구한말 1908년이거든요. 이 구한말에 세워집니다. 원각사에서 위인전과 독사신론을 읽고 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단군 대종교를 믿는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의 소년이 원각사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오른 것은 원각사에서 연극을 보고 있는 어떤 소년 신사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원각사에서 위인전과 독사신론은 뭐냐면요. 이 당시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한말이 나라가 넘어간 시점이 되니까 뭔가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한 영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들 힘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뭐 이순신전, 뭐 을지문노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독사신론은 뭐냐면요. 이거는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 이제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는 그 신채호가 썼던 그 독사신론 책이 논문이거든요. 이 독사신론은 민족주의 방향의 어떤 민족주의 역사학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구한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고 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만 한번 제가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만 문화 파트에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도 문제를 푸는데 뭐 큰 지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단군 대종교를 믿는 소년이 원각사에서 위인전과 독사신론을 읽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후. 자, 어이구 참 많이 했다. 앞에서 한번 쭉 한번 훑어와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덩어리 한 덩어리. 자, 일단 개화기 덩어리입니다. 이 개화기 덩어리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이 관세하고요, 여러분들. 관세하고 그다음이 내지무역. 관세와 내지무역. 이 관세와 내지무역이 어느 시점부터 되는지 한 번쯤은 좀 살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등이 점화되는 시점. 전등이 점화되는 시점은 바로 이렇게 일찍부터 80년대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성순보도 시험에 잘 나와요. 한성순보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요 시기는 이제 그 갑오을미개혁과 대한제국을 좀 묶어봤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것들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이건 뭐 전차하고 경인선이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전차하고 경인선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꼭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구한말로 넘어오죠. 구한말이 사실은 시험이 가장 잘 나와요. 시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을사늑약과 같은 어떤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일단 좀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고요. 조약에서는 그런 거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가 해산되는 거, 이것도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군대 해산되는 거 시험이 잘 나와서 정미의병, 그렇죠. 정미의병이 시험 빈출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민회, 신민회 빼놓을 수 없죠. 신민회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올 만한 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이구 여러분 고생했어요. 애쓰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스토리 사람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